이번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서구 작가들의 묘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그 세 작가는 스페인의 세르반테스, 그 다음에 아일랜드와 영국의 버나드 쇼, 그 다음에 찰스 부코스키, 미국의 작가입니다. 이 세 사람의 세 작가의 이 묘비명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의미가 아니 전복돼 가지고 달리 읽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르반테스를 보면요, 세르반테스는 미겔 데 세르반테스, 스페인 사람이죠. 근대 소설의 효시라고 불리게 되죠. 효시 작가라고 보게 되는데, 이 돈키호테처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르반테스 자체가 그 집안이 그 가난한 의사 집안이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 잘 이주를 하게 되고, 이 군인으로서 참전해 가지고 뭡니까? 모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해적한테 잡혀가지고 노예 생활도 하게 되고, 상당히 그 굴곡 심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돈키호테를 보다 많은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자기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녹아있게 되는데, 이 돈키호테가 가장 유명한 작품을 꼽혀야 되죠. 또 평생 뭡니까?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했는데, 작품은 썼지만은 그 판권, 저작권 문제가 걸려가지고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못하게 살았고요. 그런데 특히 그 작가가 그 작품을 쓸 때 얼마나 그 작품의 주인공한테 자기의 뭡니까? 문학과, 철학과, 사상관을 투영하느냐 이러는데, 뚜렷하게 세르반테스는 이 돈키호테에 대해서, 돈키호테는 나를 위해 태어났고 나도 그를 위해 태어났어. 그런 행동을 하고 나는 기록을 하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 둘은 하나인 것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의 그런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그 추구하는 바하고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의 묘명이라고 알려지는데요. 사실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도다. 유명한 돈키호테의 묘명을 알고 있는데, 사실 세르반테스의 묘명이 아니고 세르반테스의 묘비는 어디에 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14, 5년 전에 이 NC라고 되어 있는 수도원에서 발견된 코핀 관이 발견됐는데, 그게 아마도 세르반테스의 무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묘명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 작품 속에 하나의 뭡니까? 캐릭터인 삼손 카라스코가 돈키호테의 묘명을 만든 겁니다. 죽음도 그의 삶을 죽임으로써 승리하지 못할 듯 하더라. 그리고 이제 그는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도다. 이겁니다.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도다. 이 돈키호테는 몽상가죠. 우리가 알는 몽상가. 약간 루너틱, 미친 사람. 현실과는 저 동떨어지는 곳. 근데 돈키호테가 아시는 겁니까? 중세 로망스 기사도 문학에 심취해가지고 로망스 문학 기사도처럼 있다가 심취해가지고 그쪽 세계를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돈키호테 추구하는 것은 기사도 모험이고요. 기사들을 실행하려는 거고 세상을 구하는 거 이거거든요. 중세 기사도 문학에서는 기사가 주로 이제 모험을 해가지고 악한 무리들을 처벌하고 불쌍히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관대함을 베풀고 이런 것들을 주로 뭡니까? 악을 없애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죠. 이게 기사도의 상당히 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사실 이 기사도라는 것은 바로 이 시대가 아니고 바로 그 이전에 12, 13세기에 유럽에 있던 그 기사도 문학입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로망스, 기사도 문학하게 되면 리얼리티,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게 되는데요. 이 기사도에서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행동 철학을 보게 되면 먼저 명예를 중시합니다. 명예를 중시하고, 순결을 중시합니다. 순결, 퓨리티를. 그 다음에 관대함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예의 범들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에티켓트,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절, 관대함, 그 다음에 충성, 군주에 충성을 하게 되고, 뭡니까? 친구들에게 대해서 신의를 지킨다는 것이죠. 명예로움, 순결, 관대함, 예의, 친절, 충성, 신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보면 상대방과 바람직한 그런 도덕관이 되는 것이죠. 기독교 종교관하고도
기독교 도덕과라고 중첩되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하는 겁니다. 이 돈키호테 말이죠.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미쳤다고 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뭡니까 고려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돈키호테는 있는 늙은 시골 지주죠. 그래서 이제 기사도를 회복시키고 국가를 구제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기사도 모험에 출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사도에서는 통상 기사도 문학에서는 한 여인을 여신같이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자기 행동이 그 여신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여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자기의 모험의 대의가 자기가 모신 여성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합하게 돈키호테가 옆집 이웃에 있는, 그러니까 평범한 시골 처녀를 뭡니까 선정을 해요, 자기가요. 그래서 이제 그 처녀를 둘시네아 공주라고 명명을 하고, 그 둘시네아 공주를 세상의 악에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활동을 한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사들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모험을 감행한다 이것입니다. 기사도 문학에서는 항상 기사가 있겠는데 그 기사가 항상 모험을 해야 합니다. 집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험 일정을 다룬 것이 이제 바로 이 돈키호테의 뭡니까 이야기가 됐는데요. 자, 거기서 이제 풍차를 공개하게 되죠. 풍차, 절벽에 있는 풍차를 말이죠. 거인들을 보고 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풍차를 향해서 낡은 갑옷을 입고 돌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쓰러지게 돼요. 쉽게 말해서 풍차를 없애지 못하고 거기에 자기 한계를 느끼고 쓰러진다 이것이죠. 풍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차는 이제 작가 비평가다 개념이 있게 됩니다만, 풍차는 일반적으로 테크놀로지를 의미하게 되죠. 사실 그 풍차가 나오기 전에 힘, 뭡니까 곡식을 빻고 하는 그런 힘의 그런 그 주요한 그 소스는 바로 밀이었죠. 그러니까 마을에 들어온 물을 이용해 가지고, 물에 그겁니까 격차를 이용해 가지고 바를 돌려 가지고 이제 곡식을 빻은 거를 찌는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한 단계 높여 가지고 풍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파워를 얻어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한다. 그것은 아주 혁신적인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개념을 보면 이 풍차라는 것은 19세기 영국에 있었습니까? 호스 파워, 모든 어떤 무거운 물건을 나를 떠날 때는 일반적으로 말들이 끌어가지고 호스 파워로서 했는데, 스팀, 전기기관,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말에 수천 마리 끄는 힘을 생산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획기적인 발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풍차는 어떻게 보면 테크놀로지, 아주 급진적으로 가고 있는 세상의 변화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싸운다, 자신의 현대적인 생각, 현대적인 어떤 테크놀로지가 나오게 되는데 자기는 과거의 그 전통, 기사도의 전통을 가지고 지키겠다 이것이죠. 싸운다 이것이죠. 그렇지만 현실에 직면해 가지고는 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망상주의자 하게 되는데, 그 내면에는 바로 이러한 뭡니까? 명예, 순결, 관대함, 예의, 친절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는 뭡니까? To dream, the impossible dream, 불가능한 꿈을 꾸는 자. 그 또한 뭡니까? 도달할 수 없는 별을 뭡니까? 잡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이 미쳐서 이게 무슨 뜻이냐? madness, lunatic이 되는데, 이 여기서 다루는 madness가 무엇이냐? 세상 자체가 라이프, 우리 인생 자체가 미친 세계라면은 모든 사람이 그 미친 세계에 있다 이것이죠. 그럼 미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미친 세계에 살고 있다가는 진정한 매드니스는, 미친 것은 어떤 의미느냐 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말고 이 세상 자체가 악으로 차 있고 불합리하고 모순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보지 말고 세상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와 같이 부조리한 세계를 그대로 보려고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뭡니까? 미침이다라고 또 보고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 미쳐서 살다가 깨어서 죽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순수한 이상주의자, 그죠? 순수한 이상주의자, 이러한 생각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현실에 안주돼 있고 한 사람들한테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온전한 순수한 이상주의자의 이 생각이 미쳤다라고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리고 깨었다, 깨어서 죽었다, 깨어서 죽었다, 깨었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 어떤 미몽 상태에서 깨었다. 무지에서 어떤 인식 단계로 올라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역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미친 상태에서 깨어났다. 이 미친 상태가 온전한 순수 이상주의시더라면 그게 좋은 것인데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고 이룰 수는 없지만은 그게 좋은 것인데 거기서 깨어나버렸다. 아닙니까? 이 고졸이라는 세계, 이 세계 수능에 가버린다 이것이죠. 타락되어버렸다. 라고 이제 전복된 세계관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이와 같이 뭡니까 이런 작품을 썼느냐? 이 작가들 비평가들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아마도 황당하고 공허한 그런 기사도의 영향력을 서서히 쇠퇴시키기 위해서 쓰지 않았냐? 이런 거 있게 되는데요. 이 세르반테스는 그 오락적인 그런 겁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일단 오락 독자들한테 오락의 그러니까 좋은 점도 오락의 기쁨도 주겠다 의도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루는 것은 바로 메르니스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메르니스가 무엇이냐? 미쳤다. 돈키호테를 뭡니까?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룰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현실과 동떨어 있고 미쳤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돈키호테의 순수한 그 전통적인 고유한 기사의 정신을 살리고 하고자 그런 마음을 봤을 때는 결코 미쳤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돈키호테의 분야에 따라서 이 문구가 다르게 익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것이죠. 이 세계 과연 뭡니까 정당한 세계이냐, 순수한 세계이냐, 악으로부터 완전히 뭔가 떨어지는 그런 세계이냐, 여기 수능에 갈 것이냐, 세상은 이렇기 때문에 수능에 갈 것이냐, 싸울 것이냐 그런 관점에 봤을 때 이제 이 미쳤다라는 것이 다르게 볼 수 있게 되는데 또한 이제 돈키호테의 그 행동관을 보시는 건요. 돈키호테 행동관이라는 것은 한중 나온 커리지 용기를 가지고 불쌍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 것입니다. 도와주는데 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불행한 상태에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러한 그 이상주의 차원을 넘어서 현실 세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사상과에 들어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고를 가진 사람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의아심이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기사도 관점이랄지 이런 걸 복합해서 봤을 때 미쳤다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온전한 상태인데 온전한 상태로서만은 볼 수 없는 것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별을 잡고 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잔다는 것이죠. 현실과 너무 멀기 때문에 현실성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본질 자체, 그런 생각 자체는 결코 미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르반테스는 이 전번에 공부했던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영국의 대문호 윌리엄 셰익스피어와 공통점이 많습니다. 먼저 두 집안이 다 그러니까 몰락한 집안이었고요.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버지는 시장 때 가게 되는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몰락하게 됐죠. 이 세르반테스 집안도 가난한 의사 집안이고요. 아주 경제적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죠. 둘이 다 제대로 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세르반테스는 한참 나이가 젊은 여자와 결혼하게 되고 이거는 역으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8살 먹은 나이 먹은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그와 같이 큰 나이 차로서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극작가로서 시인으로서 활약을 했고요. 소설가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니까 이제 묘비에 있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묘비 명을 봤는데요. 정말 그 묘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묘인가? 이게 의심이 들었지 않습니까? 세르반테스의 묘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2014년, 15년에 이 수도원 묘지에서 MC 미겔 세르반테스라는 MC의 약자가 박혀있는
그러니까 관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세르반테스의 묘관일 것이다 하게 되는데, 후손의 그 DNA하고 맞춰야 되는데 후손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뭡니까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셰익스피어하고 세르반테스 무엇보다도 16년 4월 23일에 죽게 둘이 다 말이죠.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스페인에 썼던 달력하고 영국에 썼던 달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23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네. 자, 그런 거 있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국 버나드 쇼 유명한 사람이죠. 피그말리오 인간과 초이를 내는데요. 이 버나드 쇼는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활동하게 되죠. 이중 국적자로서 아이리시하고 브리티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조지 버나드 쇼는 이제 아일랜드에서 활약을 하는 거 아니고 런던에 와가지고 영국에 와가지고 활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뭡니까 비평가로서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여러 가지 뭡니까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정치적, 사회적 많은 그 당시 사회 이슈, 소셜 이슈 같은 것에 대해서 뭡니까 폴리티컬 이슈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액티비스트 실제 활동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렘시스트 그러니까 농객으로서 엄청난 뭡니까 글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특히 이제 그 문학에 있어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일의 가장 위대한 극작가 그런 명을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존 스위프트 아일랜드의 걸리버스 트래블 걸리버 여행기를 쓰던 스위프트 일의 최고의 풍자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문학계가 어떻게 있게 되는데 그 대표작은 바로 뭡니까 피그말리온이죠. 피그말리온. 이 피그말리온은 이 영화 뮤지컬로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y Fair Lady 그게 바로 원작입니다. 그것의 원작이에요. 그래서 일라이자라는 꽃가게 하층민의 꽃가게 소녀가 거친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를 히긴스라는 음성학자가 데려다가 그러니까 상류사에 진입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언어를 순화시켜 언어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뭡니까 여러 가지 매너 같은 걸 가르치게 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상류사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일라이자가 스스로 정체성의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이제 상류사의 그런 언어를 구사하고 태도를 갖추게 됩니다만은 내적인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의 변화가 있었는가 어떤 교양이랄지 뭐 도덕성 문제랄지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교양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의 변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인 모습과 내형적인 모습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히긴스를 떠나버려요. 사실 이 모티브는 바로 입센,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인형의 집의 노라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여자가 전통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바로 The Best 가정인데 그걸 박차고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My Fair Lady랄지 많은 뭡니까 그 뮤지컬에 있어서는 해피엔드로 끝나는데 이 원작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그 해피엔딩이 아니고 원작에서는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 각색된 거에서는 이 해피엔딩이 끝나요. 그래서 이제 해피엔딩을 끝내지 말아라고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게 안 되니까 화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 버나드 쇼가 94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 버나드 쇼는 비평가 사회주의 이론가 있는데요. 점진적인 소셜리즘, 사회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페비안 소사이어티를 초기 멤버로서 활약하게 된 것이죠. LSE, 유명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곳의 하나의 큰 그 초기 멤버들 바로 이 페비안 소사이어티에 가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버나드 쇼는 우생학을 지지했습니다. 우생학, 그죠? 열성인자들, 뭔가 전문가 그 경멸시하고 말이죠. 우수한 인자를 키우는 것, 우생학을 지지했고, 그 다음에 무솔리니랄지, 그러니까 스탈린이랄지, 히틀러 이런 거 뭡니까? 딕테이터 이런 독재주자를 옹호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버나드 쇼의 이해하는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작품을 썼는데 자기 작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2회 이상 읽어보고 그와 같은 작업을 10년 동안 지속하거라. 그러면 나의 문학색을 이해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아주 상당히 뭡니까 좀 오만할까요? 그런 내용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버나드 쇼가 알겠습니다. 묘명을요. 자, 보도록 할까요?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이제 직역과 의역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제 번역되는 것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은 이제 직역을 보게 되면은 약간 틀립니다. 내가 stayed around long enough, 오랫동안 머무르게 된다면 something like this, 이와 같은 것이 would happen, 생길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직역이죠.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있었지, 이거고요. 이걸 약간 그러니까 좀 희화한다 할까요? 좀 우스갯스럽게 바꾼다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문구가 어디에 물론 이제 그 묘명입니다만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발행한 유머 사전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에가 이 문구에가 웃음을 자아내는 그러한 요소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역만 그대로 고수하게 되면 그러한 요소를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바꿨을 때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럼 약간 뭡니까? 유머가 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의역을 해버리면 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 문구를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해서 본다는 말이죠.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놀다가 그냥 죽어버렸구나 이럴 줄 알았구나 말이죠. 인생에 뚜렷한 목적 의식 없이 살다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죽어버렸다. 그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뜻인가? 사실 우물쭈물하다 이 의미를 살리려면은 그와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 딜리델리랄지, 그 다음에 도들이랄지, 그 다음에 로이터, 그러니까 도들, 로이터, 딜리델리, 뭐 할 일 없이 뭐 빈정대다, 뭐 할 일 없이 배회하다, 어슬렁어슬렁 뭐 시간 보내다, 뭐 우물쭈물 시간 보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쓰고 얘가 썼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오랫동안 머무른다면은 충분히 머무르다, 충분히 오랫동안 머무르지만은 결국은 이와 같이 될 거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이 강조점이 바로 죽음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inevitable. 죽음은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오래 살았지만 사람은 오래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 죽음은 숙명이고 받을 수밖에 없다. 싹 오는 것이다. 여기에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지. 앞에 우물쭈물하다 이걸 강조하게 되면 그냥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다가 이 모양 이 꼴 될 줄 알았지. 인생을 별 볼 듯이 살다 보면은 결국 남긴 것 없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될 수 있지만은 사실 원문에 정확히 입각해서 보게 되면은 그 뜻보다는 long enough, 오랫동안 머무른다면 something like this,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결국 죽게 된다 이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같이 유머, 서양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유머를 느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석도 결코 뭐 틀렸다고 크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이 사회, 두 개의 계급 사회, 극단과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 이것에 굉장히 그러니까 관심이 많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이 소셜리즘을 지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말이 있게 되죠. Large appetites with no dinners. Large dinners with no appetites. 자, 어느 한 극단의 어느 한 계층은 그러니까 식욕은 엄청나는데 음식이 없어요. 식사가 없습니다. 어느 한 계층은 식사는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진수성찬이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appetite, 식욕은 없다 이것이죠. 이같이 양극에 있게 된다 것이죠. 이러한 것을 깊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버나드 쇼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이 사회주의, 소셜리즘을 주장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버나드 쇼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작가죠. 찰스 부코스키. 이 찰스 부코스키는 원래 그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족이 미국 오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아주 힘든 삶을 살게 됐죠.
근데 부모가 아버님이 좀 학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약간 그 부모에 대한 그 학대 같은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그 독일식 컴플렉션, 뭐 피부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미국 그 친구들이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찍부터 그 아웃사이더 그런 그 개념을 강하게 갖게 되고, 그 의식하게 되고 피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찰스 부코스키는 이 평생 뭡니까 아주 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주 그 힘든 인생. 젊은 시절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바닥 인생을 다 살게 됩니다. 다 살게 돼요. 그러다가 약간 안정적이라는 직업을 찾는, 그게 바로 뭡니까 우체국에서 일하는 거예요. 뭡니까 우체국 뭡니까 그 배달 품목 같은 것을 이렇게 분류하고 하는 그런 그 단순한 일이었는데요. 약 35세 때부터 35세 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이제 작품 습작만 해왔죠. 35세 때부터 작품을 쓰기 좀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쓰는데 좀 뭡니까 그 지하 세계의 뭐 신문이랄지 잡지 그런 데 시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50세가 넘어서 50세가 다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문학 작업 저술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나온 작품이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자기 자서전적인 그런 거 쓴 건데요. 이 찰스 부코스키는 약 40페이지 넘는 시집을 냈고 많은 작품을 냈는데요. 이 미국에서 일부 사람들한테 컬트 히어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숭배, 우상숭배 같은 그런 인물로 봐들었죠. 그런데 이 찰스 부코스키가 남긴 묘명입니다. Don't try입니다. Don't try. 애쓰지 마라. 시도하지 마라.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죠. Don't try. 애쓰지 마라. 이것은 이제 배경을 모르고 이 묘명을 보게 되면은 Don't try. 하려고 하지 마. 인생에서 무슨 하려고 하지 마. 그냥 놔둬버려. 이런 뜻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애쓰지 마라. 그래서 이 점이 중요하다. 기다려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더 기다려라. 기다리고 기다려라 이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애쓰지 마라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애쓰지 마라. 남을 의식해서 글을 쓰지 마라. 돈을 벌기 위해서 뭡니까 작품을 쓰지 마라. 그럼 뭘 하느냐?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너 내심에서 너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쌓여가지고 터져 나올 때 그때까지 기다려라. 너가 진정 하고 싶은 것이 잡힐 때, 지향점이 확실하게 가슴에 꽂힐 때 그때는 일을 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일을 찾고 시작했으면 그때는 끝까지 하라 이것입니다. 상당히 그 역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죠. Don't try. 애쓰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설프게 하려면 하지 마. 너가 정말 너의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은, 너가 진정 후회하지 않을 일을 남긴다면은, 인생을 살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오랫동안 후회할 일이 많이 끝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회할 일을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찾아가지고 하라 이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 않았을 때 고통이 크다면 하라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통의 시간이 같이 없다면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 고통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의미 있는 그런 말들이죠. 그런데 부코스키는 직설적인 언어를 씁니다. 직설적이고 폭력적이고 성적 이미지가 들어있게 되고, 술, 알코올리즘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아주 음악으로 치면 좀 헤비메탈 그런 식으로 말이죠. 거칠고 뭐 폭력적이고 성적인 그 이미지가 들어있는 그런 언어를 많이 써요. 그런데 이 부코스키가 바로 그러한 좀 비슷한 인생을 살았죠. 작품을 써가지고 약간의 원고료가 들어오면 즉시 뭡니까 그 돈 가지고 술 마시고 경마장에 가서 도박해가 날려버리고, 그다음에 아가씨와 뭡니까 교제를 하게 되고, 아주 어떤 그 방탕한 그런 생활에 그러니까 루틴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 작품에서 보면은 직설적인 언어, 그 다음에 폭력적이고 성적인 이미지가 들어있게 되고, 상당히 뭡니까 그래서 이제 그 비평가들 볼 때 스타일은 말이죠 오펜시브, 그 문체가 말이죠 불쾌하고 모욕적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뭡니까 이 네거티브한 그 견해를 가진 비평한 자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 어떤 그 비평가들은 술과 섹스, 폭력을 기반으로 한 그 남성다운 남자의 기질 그런 것을 풍자한다라고 또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현대 삶에 대한 거부다. 그런 부적절한 그러니까 그 방탕 생활이 자본주의 현대 삶에 대한 거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코스키는 이 기득권 세계, 의사, 변호사랄지 뭐 국회의원, 송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똥이다, 똥, 인간 쓰레기다, 사회 쓰레기다 이것이죠. 왜 그러냐? 그들은 체제 속에서 갇혀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뭡니까? 작품이 좀 파격적일 수 있게 되죠. 근데 그런긴 합니다만은 역시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려져서 컬트 히어로의 한 사람으로서 남게 된 것이죠. 근데 don't try, it's 마라. 그렇죠? 섣불리 하지 마라. 내가 진정으로 너 혼이 요구한 것이 있다면은 하라 이것이죠. 단 외부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말고 너 중심에서 너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 하고 싶은 욕구, 그것이 분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봤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 각각의 다른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묘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